안녕하세요, 여러분. 네트워크 부분의 통신 제어 장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 제어 장치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속하는 겁니까? 통신을 할 때 이제 맨 끝에 DTE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선을 통하는데 여기 중간에 뭐가 필요했어요? 신호 변환 장치가 필요했었죠. 그리고 또 여기에 신호 변환 장치가 필요했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통신 회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통신 제어 장치 CCU를 통해서 컴퓨터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위치한다? 데이터 전송 회선과 컴퓨터 사이에 위치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송계와 처리계로 나누는데 컴퓨터가 처리계고 나머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전송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리계인 컴퓨터가 데이터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각종 제어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게 통신 제어 장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어 기능은 어떤 제어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송 제어에는 다중 접속 제어, 교환 접속 제어, 통신 방식 제어, 그 다음에 경로 설정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고요. 동기 및 오류 제어에는 동기 및 오류 제어니까 동기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응답 제어 이런 것들을 하겠죠. 기타 기밀 보호라든지 제어 정보 식별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앞쪽에 위치해서 통신 기능을 보강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를 이거를 전위 처리기다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FEP라고도 합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은 무엇일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통신 접속 기능에 뭐가 있었어요? 교환 접속 제어다라고 있었죠. 교환 접속 제어요. 이거는 이제 경로를 설정을 하고 또 경로를 다 썼으면 해지를 해줘야 되겠죠. 해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통신 방식을 제어를 한다. 자, 이것에 대한 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방식에는 우리가 뭐뭐 있었어요? 단방향 통신 있었죠? 반이중 통신 있었죠? 전이중 통신 있었죠? 이런 이제 방식을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중 접속 제어라는 게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중 접속이죠. 이 하나의 회선을 여러 개의 단말 장치가 공유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어느 회선으로 갈 것인지 그런 전송 회선을 선택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회, 중계 회선을 결정을 한다라고 그랬죠. 회선에서 만약에 이쪽 회선을 가르고 있는데 오류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우회 전송로라는 게 있어야지 되겠죠. 우회 전송에 가능하도록 다른 통신 회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거 다른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제어를 하느냐. 전송, 이게 통신에 관련된 지금은 접속에 대한 내용이고 정보 전송에 관련된 제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 전송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여기서 용어를 알고 있으면 계속해서 통신에서 동기 제어합니다. 오류 제어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이해가 쉽겠죠. 동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타이밍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받아. 그럴 때 준비해가지고 공 던지면 받을 준비가 됐을 때 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송신과 수신에 관련된 타이밍을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제어가 되는데 통신 회선이라든지 단말 장치에서 오류가 발생이 될 경우가 있겠죠. 그것들에 대한 제어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흐름 제어가 있는데 양을 제절하는 거죠. 수신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양을 수신 측에서 알려가지고 정보 전송이 원활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박람회 같은 데 보면은 또 배 같은 거 갈 때 여기서 갈 때 실을 수 있는 인원수라는 게 있죠. 너무 많이 실으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멈추세요.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또 받아들이고 그런 방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응답 제어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 정보 확인 메시지를 전송을 한다라는 거고요. 응답된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우선권 제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권이 있는 정보가 있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긴급으로 정보 전송하는 기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주파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파수다라는 것은 이제 단위 시간당 몇 개의 파형이 반복되는가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는 것이고 단위는 헬츠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 진동하는 횟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만약에 1초 동안에 얘가 1초 동안에 두 번의 반복이 일어났다. 그러면 2Hz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 1초 동안에 파형이 8번 일어났다. 그러면 얘는 몇 Hz가 되겠습니까? 8Hz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주파수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1초에 8번의 진동 횟수가 일어났다. 그죠? 8번의 파형이 이거를 8Hz다라고 한다 그거죠. 그럼 한 번 일어날 때는 몇 초가 되는 거죠? 8분의 1초가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주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였죠? 주파수였죠. 그래서 주파수와 주기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다 라는 관계가 있죠. 또는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죠. 네, 주파수분의 1이죠. 여기가 1. 네, 1. 자, 여기를 이쁘게 다시 쓸까요? 주기는 천천히 빨리 쓰려다가 주파수분의 1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다, 저주파다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파가 아니라 1초에 파형이 있는데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고주파도 1초의 고주파는 많은 파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초에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초 동안에 주파수가 많은 것을 고주파다라고 하고 주파수가 적은 것을 저주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는 이제 고속 전송에 사용이 되고 얘는 저속 전송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폭입니다. 진폭이란 폭이잖아요. 폭.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럼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 이거를 진폭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폭이 클수록 여러분 이런 진폭 또 이런 진폭 어떤 게 더 소리가 커요?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위상이다 라고 있습니다. 위상이다 라는 것은 이제 각도에 따라서 신호가 변화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무슨 뜻이냐. 이런 파형이 있는데 이거를 180도 회전해 보세요. 회전.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이렇게요. 90도를 변화시켜 보세요. 라는 거. 90도를 변화시킵니다. 또는 45도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도를 변화시키는 것, 이거를 이제 4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사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45도씩 회전을 해보면 8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8위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용어가 있냐면 정연파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연파다라는 것은 이제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규칙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정연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계단파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또 직선 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있나요? 무슨 조직의 이름 같죠? 파파파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정보 전송의 형태를 보면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보겠고,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제일 많이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이런 것도 있군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살펴보고요. 저랑 같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의 디지털 보호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생겨진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렇게 생긴 디지털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람의 음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음성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서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까? 컴퓨터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디지털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무슨 장비를 이용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은 코덱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칠까? 바로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PCM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자, PCM은 펄스 코드 변조 해가지고 펄스 부호 변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표본화, 양자화, 부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꼭 알고 있어야지 되고요. 그럼 표본화란 무엇이냐? 아날로그 정보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 디지털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것을 용어상으로 뭐라 그런다? 표본하다, 샘플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눴어요. 그럼 얼만큼씩 나눌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겠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게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겠죠. 잘게 쪼갤 수도 있고 넓게 쪼갤 수도 있겠죠. 넓게 쪼개면 어때요? 이것의 중간값이 이제 이걸 거쳐야 되는데 이제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 주파수의 2배 크기만큼 나눈다라는 거고요. 네, 표본화 주기가 길면은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재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넓게 누르면 사람의 음성을 컴퓨터로 바뀌는데 뭔가 많이 틀린 거예요. 잘게 쪼개지면은 비슷하게 나오겠죠? 하지만 좀 용량의 문제가 생기겠죠. 자, 양자화는 뭐냐면 이제 정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값을 찾는 거죠. 여기를 대표값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여기 값은 이제 다 이 안쪽으로 얘로 몰리는 거죠. 내가 여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14다. 그러면 얘를 14로 다 통일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네, 뭐가 생기냐면 손실되는 정보가 생기는 거죠. 뭐냐면 이 과정에서 중간 지점 이걸 잡는 거죠. 이걸 내가 14라고 했다. 그럼 여기 애들도 다 14로 몰려야 되는 거죠. 원본하고 어때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원래의 신호 파형과 양자화가 이루어진 파형 사이에는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양자화 잡음이다. 또는 양자화 오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할 때 128단계로 숫자를 나누어서 표시할까? 256단계로 나누어서 표시할까? 이제 그런 이제 선택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양자와 잡음은 많아야지 돼요? 작아야지 돼요? 작을수록 네, 정교한 거죠. 이렇게 있는데 이걸 잘게 쪼개요. 그러면 여기가 14가 돼서 이 간격이 훨씬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양자와 잡음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됐어요. 그럼 이제 숫자화 시켰어요. 그 다음엔 어때요? 이거를 이진수화 시켜주게 됩니다. 이진수화. 네, 그래서 이진수의 숫자로 변환해주면 게 부호화 과정입니다. 이진수로 바뀌었으니까 그게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이 과정, 순서 꼭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를 표본화라 그런다. 뭐를 양자화라 그런다. 뭐를 부호화라 그런다. 기억해주면 되고 양자화, 잡음이라는 용어까지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방식도 한번 우리가 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를 반대로 네, 디지털 데이터를 자,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럼 여러분이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만든다. 뭐를 이용하죠? 바로 이제 모뎀이라는 것을 이용을 했죠. 이건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있냐면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방법, 진폭 변조 방식, 주파수 변조 방식, 다음에 위상 네, 변조 방식, 직교 변조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폭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ASK, A는 진폭 생각해 주면 되고요. 주파수는 F입니다. FSK. 위상은 P입니다. PSK. 직교는 QAM. 이런 방식으로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진폭은 어떻게 바뀔까? 진폭은 어떻게 이제 변화를 시킬까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나서 진폭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폭을 바꾸는 거고요. 주파수는 이제 고주파, 저주파 형식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자, 위상 변조는 뭐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 옆에 180도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 직교 변조는 뭐냐면 직교 진폭 변조입니다. 직교 진폭 변조. 자, 이거는 뭐냐면 위상도 변화를 시켜주고 진폭도 변화시켜주고 두 가지를 같이 변화시켜주는 방식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자, 디지털 부호화를 시킵니다. 부호화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단극성 신호를 자, 양극성 신호로 바꿔줍니다.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디지털 하면 0, 1이다. 이런 방식이 되는데 양극성 과정은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꾸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NRZL 방식이 있고요.
자, NR, Z, I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체스터. 네, 맨체스터 방식이 있습니다. 종류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단말기와 컴퓨터 간에 이처럼 컴퓨터처럼 아주 짧은 거리에, 짧은 거리에 사용이 되고요. NRZI 방식은 이제 무엇이냐면, 저속의 ISDN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방식은 이제 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 남은 거. 자,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부호화를 시킵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음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여기에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새로운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진폭 변조, 그다음에 주파수 변조, 그다음에 위상 변조가 있습니다. 진폭은 뭐로 시작한다 그랬죠? A로 시작하죠. 그래서 AM이다. 주파수 FM이다. 위상 PM이다.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데이터를 특정한 다른 형태로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4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송 방향에 따른 통신 방식에 대한 분류 3가지가 있습니다. 단양 통신이다. 심플렉스 방식이다. 한쪽에서는 송신만 가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수신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TV나 라디오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방에 TV, 벽걸이형 TV 멋있게 있다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앉아서 TV를 보죠. TV가 하는 소리는 내가 잘 들을 수가 있지만 내가 이제 말하는 소리를 듣고 TV가 반응을 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나는 이 소리를 듣기만 하는 거죠. 하지만 심심하니까 여러분은 TV에다 대고 막 말을 하죠. 네, 이렇게요. 네. 하여튼 TV, 라디오가 이제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네, 반이중 방식은 뭐냐면 데이터를 서로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전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가 B한테 보낼 때 상대방은 듣고 있어야 되고 다 끝나면 B가 A한테 또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무전기가 있고 또 팩스도 있습니다. 자, 전이중통신이다. 풀 디플렉스 방식이다. 라는 거죠. 데이터를 동시에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이제 서로 동시에 말을 주고받죠. 그리고 이제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죠. 이렇게요. 네. 하여튼, 네, 전이중통신 방식 전화기가 있습니다. 자, 3가지 방식은 쉽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네. 자, 회선 수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선 수에 따라서 회선이 한 개냐 여러 개냐 따라서 직렬이다, 병렬이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네, 먼저 직렬 전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직렬 전송이다 그러면 하나의 통신 회선을 이용을 해서 1비트씩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자, 하나 보내고 이렇게 회선이 하나인 거죠. 하나를 이용을 해서 보내는 방식이 바로 직렬 전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는 거죠. 하나 보낼 때 10,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가 01, 00, 001이라는 데이터를 보내고자 한다. 그러면 하나 보낼 때 1초가 걸린다. 1초, 1초, 1초 이런 식으로 이제 느긋하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죠. 네. 하지만 경제적이다. 왜 경제적일까? 회선의 비용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자, 회선의 비용이 하나당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회선 하나 100만 원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선이 여러 개인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 그거죠. 장거리 통신에 이용이 된다. 일단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회선을 연결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또 회선의 길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이 되죠. 하나만 깔아도. 근데 이거를 10개의 회선을 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위당 내가 100만 원이면 얘는 10개면 1000만 원이죠. 엄청난 비용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면 뭘로 연결하겠습니까? 단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직렬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통신에 사용이 되고 USB 전송은 이제 직렬 전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전송입니다. 병렬 전송은 이제 문자를 구성하는 비트별로 각각 통신 회선을 따로 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송하는 방식이 되죠. 회선이 여러 회선을 한꺼번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죠.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근거리, 짧은 거리에 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당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많은 회선을 이용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짧은 거리에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을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 항상 뭐로 구분을 해주냐면 속도, 그 다음에 비용의 문제, 네, 그리고 거리의 문제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직렬은 전송 속도가 어때요? 한 줄에 하나씩 가니까 속도가 느리게 되는 거죠. 한 줄로 가니까 비용은 어때요? 저렴하다가 되는 거죠. 네, 저렴한 거니까 장거리 전송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병렬 전송은 속도가 어떠나요? 한꺼번에 샥 보내니까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회선이 여러 개니까 비용은 어때요? 많이 들겠죠? 네, 비용이 많이 든다. 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경우 이제 근거리 전송에 사용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병렬 신호에서는 이제 스트로브 신호와 비지 신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 개의 회선에 동시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기억장치나 회로에 데이터를 보낼 때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잡다. 이걸 이제 용어성으로 스트로브다라고 하고 또 비지는 현재 어때요? 바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 전송과 동기 전송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기 전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화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동기화다라는 것은 이제 클럭의 주부위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 던질 테니까 너 받아라고 이제 하는 그 동작을 맞춘다, 시간을 맞춘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클럭의 주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공을 던질 때 저쪽에서 못 받아버리고 오차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기화라는 과정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동기 전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에 하나의 문자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자 시작이에요. 여기가 문자 끝이에요.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시작 비트를 스타트 비트, 끝을 스톱 비트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한 개의 문자를 보내고 쉬었다가 자, 또 그 다음 문자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유효 시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전송 효율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하나 보내고 하나 주고. 전송 효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리 통신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럭이 동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 타이밍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문자씩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면은 굉장히 많은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비동기 전송은 무조건 한 번에 한 문자씩 전송하는 것을 비동기 전송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동기 전송입니다. 동기 전송은 송신 측과 수신 측에 서로 이제 클럭 펄스를 맞춘 겁니다. 동일한 클럭을 사용을 해서 시간적 길이를 일치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동기 전송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동기화가 되었다, 주고받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프레임 단위로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제 정해진 수의 문자, 열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프레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만큼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쪼개는데 그 쪼갠 단위를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한다. 프레임은 문자 열보다는 더 많은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 단위로 전송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레임의 시작과 끝에 여러 가지 제어 정보를 이제 삽입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한 분이 움직이면 거기에 수행 비서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가죠. 이렇게요. 그것처럼 프레임 하나를 전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어 정보가 같이 삽입되어서 전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비동기 전송에 비하면 어떠세요? 유효 시간이 없겠죠. 네, 그 다음에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고속통신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구분할 수 있는 전송 제어 정보를 삽입해서 보낸다라고 그랬죠. 이런 제어 정보, 전송 제어 기법으로서 문자 지향 프로토콜, 비트 지향 프로토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문자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BSC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문자 위주 전송 프로토콜이 됩니다. 물론 뒤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해당되는 블럭 앞에다가 동기화 문자인 시그널 신호의 약자 SYN을 붙여서 이제 동기를 맞춰주는 거고요. 또 실제의 데이터 블럭 앞에는 텍스트의 시작이다 해가지고 STX가 붙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앞에는 스타트 텍스트니까 뒤에는 뭐겠습니까? 엔드 텍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되고요. 비트 동기 방식은 이제 우리가 HDLC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전송에 되는 단위를 비트에 대한 문구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 블럭의 처음과 끝을 표시하는 플래그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라는 게 나오면은 이거는 HDLC에서 표기하는 기법이구나. 또 이런 방식은 BSC에서 표기하는 기법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BSC 방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SC는 문자 위주 전송 프로토콜이다 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데이터 전송이 시작되기 전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동기화되어 있어야죠. 이 BSC는 지금 무슨 전송 방식이에요? 동기 전송 방식이 되죠. 비동기 전송 방식이 아니라 동기 전송 방식이니까 당연히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제어 필드는 이제 프레임 내에 임의의 위치에 한다. 즉, 꼭 정해진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임의의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호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들을 사용을 해서 메시지의 처음과 끝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본문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내가 전송해야 될 내용, 본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붙죠. 헤더, 헤딩이 붙습니다. 네, 수행 비서처럼 헤딩이 붙어요. 이 헤딩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프레임 순서라든지, 수신 주소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고요. 헤더의 앞에는 여기가 헤더의 앞에예요 라고 표시하는 SOH가 들어갑니다. H가 헤더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 문자 신호, 시그널 신호 HYN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뒤쪽에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본문 뒤에는 여기까지가 여기가 빠졌군요. 본문의 시작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STX가 들어가야 됩니다. 본문의 끝은 여기까지가 본문의 끝입니다. 해서 ETX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라 검출을 하기 위한 BCC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많은 제어 신호와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통신과 멀티 포인트 통신에 주로 이용이 되고, 자, 오류 제어, 흐름 제어 합니다. Stop and Wait ARQ 방식을 채택을 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Stop and Wait ARQ 방식은 하나 보내고 저쪽에서 OK 받으면 또 보내고 이런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이중 전송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HDLC 비트 위주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는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단위로 송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동기 전송은 프레임 단위로 전송이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동기 전송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프레임 단위라는 데이터 단위로 전송이 된다. 맞고요. 자, OSI 7계층 중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이 됩니다. OSI 7계층이 무엇일까? 또 바로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 필드는 프레임 내에서 고정된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자 방식과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래그가 있다라고 그랬죠. 플래그를 사용을 해서 메시지의 처음과 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 비트는 딱 정해져 있어요. 내부적인 비트가 0111 1110이다 라고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단방향 통신, 또 반이중 통신, 또 전이중 통신 모두 지원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데이터 링크 형태는 포인트 방식, 멀티 포인트 방식, 루프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오류 제어를 위해서 Go Back and ARQ 방식, 그 다음에 Selective Repeat ARQ 방식 모두 사용을 합니다. Selective를 이제 선택적 재전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선택적 재전송 ARQ 방식도 된다. 두 개도 바로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래그, 주소, 제어부, 정보부, 검사부, 플래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가 맨 앞과 끝에 위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플래그는 고유한 비트인 01111110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자, 주소부는 이제 수신하는 스테이션의 종류를 식별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제어부입니다. 이제 좀 많이 복잡한 부분인데요. 제어부는 어떤 제어하는 거죠?
지시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전송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시하거나 또 그 지시에 대한 응답, 정보를 전송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 프레임,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시 프레임, 그 다음에 비번호제, 네, 프레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I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감시는 이제 S다 라고 표현하고 비번호제는 U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프레임이다 라는 것은 이제 순수하게 정보만 전송하는 프레임이 됩니다. 어떤 제어, 감시하지 않고 순수한 정보만 전송하는 부분이 되고요. 자, 감시 프레임은 뭐냐면 정보 전송 이런 프레임을 감시하는 거죠. 또 감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류 제어, 흐름 제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비번호제 프레임은 뭐냐면 컴퓨터 간의 통신을 위해서 초기 설정이라든지 또 링크를 확립한다든지 해지한다든지 이런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링크는 이제 다리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A에서 B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회선을 설정한다, 링크를 확립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바로 정보부가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부는 이제 오류 없이 정확하게 전송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오류 검출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류 검출부는 이제 어떤 방식의 오류 방식을 쓰느냐, 16비트 CRC 부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C는 이제 순환 중복 검사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순환 중복 검사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오류를 검출하는 거냐, 오류를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다항식 코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HDLC의 데이터 전송 모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HDLC의 데이터 전송 모드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네, 응답 모드다라고 있고요. 자, 얘는 우리가 이제 NRM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비동기 응답 모드, 얘는 ARM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비동기 균형 모드다 라고 해서 네, 얘는 ABM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불균형 모드가 되고요. 얘도 불균형 모드가 되고 얘는 이제 균형 모드가 됩니다. 균형이다, 불균형이다 라는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평등하다. 그러면 이제 균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구성이다. 네. 자, 1대1로 평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우리가 주국이라 그러고 한쪽을 종국이랍니다. 김종국 할 때 종국. 이 주국과 종국이 대등한 입장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균형이다라고 합니다. 불균형은 1대 다 형태로서 주국이 여러 종국과 통신을 할 때 우리는 불균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규 응답 모드는 불균형 모드고요. 이제 반 이중 통신에 사용이 되고, 자, 얘는 전 이중 통신에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포인트 포인트 방식 또는 멀티 포인트 방식에 이용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죠. 포인트 포인트 방식 또는 이제 멀티 포인트 방식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RM은 이제 주국과 종국이 있다. 그러면 주국은 종국한테 맘대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국은 이제 주국의 허락을 받고, 네, 종국은 주국의 허락하에 전송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주국은 종국한테 아무 때나 보낼 수 있고, 종국이 주국한테 뭔가 보내려고 한다면 허락을 받아야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균형이에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이 되는 거죠. 자, 비동기 응답 모두 ARM이 있습니다. 얘는 주국과 종국을 따져봤을 때 주국 보내고 종국이 허락을 받지 않고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국에서 모든 제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어권이냐? 전송을 개시한다든지 오류, 제어, 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국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불균형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 균형 모두 ABM입니다. 자, 얘는 한쪽에 허락을 받지 않고 전송을 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HDLC의 데이터 전송 모드 이렇게 영어로도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송 제어 문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YN은 이제 시그널 신호다. 동기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문자 동기. SOH, 스타트가 되겠죠. 헤더의 시작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본문이죠. 본문의 시작이다. 텍스트의 시작이다. ETX는 이제 본문의 끝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TB다 라는 건데요. ETB는 이제 블럭의 끝이다 라는 거고요. EOT는 이제 전송의 종료다. 트랜스미션이 전송이니까 전송의 종료다. 전송이 종료됐으면 뭐 하겠습니까? 링크를 해지를 하겠죠. 네. 그다음 ENQ가 있습니다. 송신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DLE는 뭐냐면 제어 문자 앞에 삽입을 해서 유효한 제어 문자인지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CK는 응답 신호가 됩니다. 긍정 응답 신호. 받을 준비 됐나요? 네, 받을 준비 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고, ACK는 부정 응답 신호입니다. 지금 밥 먹을래? 아니요, 아니요에 해당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